할머니,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가 얼마나 떨렸는지, 손은 왜 그리 차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진 할머니를 보던 순간, 제 주머니에 있는 3만 원이 아니라 그저 할머니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본격적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연극이 시작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운 늦가을이었습니다. 교복 재킷 하나로는 스며드는 한기를 다 막을 수 없어 잔뜩 몸을 웅크린 채 그는 걷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 폐지를 주우러 나가신 우리 할머니, 그 작은 손수레에 박스 몇 개나 더 싣고 계셨을까? 그걸 팔면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주머니 속에는 꼬깃꼬깃 접어둔 제 전 재산 3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공사장 인부 아저씨들을 도와 짐을 나르고 받은 돈이었습니다. 이걸로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따뜻한 소고기 국물이라도 사서 들어가야겠다.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철없는 손주 녀석의 작은 효심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 모퉁이를 막 돌아서는데 무언가 툭하고 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 뒤돌아보니 힘없이 쓰러져 있는 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생각을 멈추고 그분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가까이서 본 할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제 주머니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구급대를 불렀습니다. 사람이 빨리 와주세요. 주소도 제대로 생각이 나지 않아 주변 상호를 읽어내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가쁜 숨소리만이 제 세상의 전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어붙은 손을 제 손으로 번쩍 들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근처 약국을 향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만 뛰는 그 짧은 거리가 마치 천리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덜컹하고 약국 문을 열자 약사 선생님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학생, 무슨 일이야? 저기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혈압 때문인 것 같은데 뭐라도 빨리 제 마른 두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급한 표정에서 모든 걸 읽으셨는지 약사 선생님은 곧장 약을 내주셨습니다. 이 약은 급이니까 효과가 있을 거야. 얼마요?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렸습니다. 주머니 속의 그 돈, 우리 할머니와 나의 며칠치 목숨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은 단 1초도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꼬깃꼬깃한 지폐 3장을 꺼내 계산대에 올려놓고 다시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제발 아프지 않으시기를 그저 신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희미한 숨을 몰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등을 받쳐 일으키고 약을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급히 사온 생수병을 입에 대드렸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이제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으실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에 제 얼굴이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할머니는 무언가 말씀을 하시려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에서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눈물을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도 분명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구나.
저처럼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겠구나. 그 순간 할머니는 더 이상 남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주세에 나서는 우리 할머니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가 마치 천사의 나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멈춰 서고 대원 두 분이 급하게 내렸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할머니의 상태를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혈압 때문에 쓰러지신 것 같아요. 약국에서 응급약 사다 드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익숙하게 할머니의 상태를 살피고 들것에 옮겼습니다. 한 대원분이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학생이 발견한 건가? 인사라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그저 할머니만 잘 부탁드린다고 저는 그 말만 남기고 뒤돌아섰습니다. 구급차의 문이 닫히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멀어져 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제야 제 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텅 빈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텅 빈 주머니 속으로, 그리고 제 마음 속으로 더욱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제가 한 일이 과연 잘한 일이었을까? 우리 할머니, 저녁은 어떡하지? 내일 학교 갈 차비는?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께 웃으며 저녁상을 차려드렸습니다. 반찬은 멀건했지만 할머니는 손주 녀석이 차려준 밥상이라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먹는 것처럼 행복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제가 길 위에서 주워 담은 것이 그저 한 생명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3만 원이 차가웠던 손의 감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음을. 저는 그저 그날 밤 우리 할머니 저녁상에 국 하나 변변히 올리지 못한 죄스러움에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흘린 눈물 자국은 아침 햇살 한 줌에 금세 마르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주머니 속에 그 은가워지지 침부터 왔습니다. 학교에 가기 위해 이 발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버스카드엔 잔액이 없었고 주머니엔 동전 하나 없었으니까요. 학교까지는 걸어서 1시간 반, 지각은 불 보듯 뻔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 차이 달라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강아지 덕에 오저제 배부르 닿으시던 할머니의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자동차들은 제 옆을 지나가고 버스 안에는 저와 같은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따뜻한 히터 바람을 쐬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한없이 자라게 어리석은 영웅놀이는 아니었을까? 처음으로 아주 작은 후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땐 이미 1교시가 끝나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따가운 눈총과 아이들의 수군거림을 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김선우 가기야, 이는 맨날 왜 저런데 아무도 제 사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결과만 보고 판단할 뿐,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하루만 버티면 된다. 어차피 늘 있는 일 아니었던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점심시간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도시락을 싸올 형편이 못 되는 저는 물배를보다 더 아픈 건 다른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점심을 사 먹고 서로의 반찬을 나눠 먹는 그 평범한 풍경이 제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하루가 끝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 병원에는 잘 도착하셨을까? 혹시라도 잘못되시진 않았을까? 걱정이 하지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연락처도 모르는 그분을 제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내기를 잔뜩 넣은 된장국 냄새가 허름한 반지하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왔어. 배고프지? 어서 밥 먹자. 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오늘도 힘들었구나. 우리 손주라며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따뜻한 손길에 하루 종일 참고 있던 눈물이 돌았습니다. 저녁을 만들어 할머니는 텔레비전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싸우는 이야기, 주식시장이 폭락했다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딴 세상의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저 밥그릇에 고개를 파묻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음 소식이 나왔습니다. 각박한 세상에 큰 울림을 준 한 학생의 선행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의 한 거리에서 쓰러진 80대 노인을 한 고등학생이 구한 뒤 알려졌는데 자신의 할머니를 구한 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그 의로운 학생을 찾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제가 할머니를 발견했던 그 골목길의 CCTV 영상이 릴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제가 입고 있던 낡은 교복과 어금니도 숟가락을 든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할머니 역시 화면과 저를 번갈아 보며 이 동그지셨습니다. 선이야, 저 아니니?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당시 구급대원의 인터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알려주신 분은 저희가 인적사항을 물으니 한사코 거절하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곧이어 약국 약사 선생님의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다급하게 뛰어들어와서 약을 찾았어요. 까진 돈 전부를 터는 것 같았는데 최고급 병원의 VIP 병실을 비추었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 하지만 허름한 옷차림 대신 값비싸 보이는 환자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는 한눈에 봐도 부티가 흐르는 중년 여성이 날카로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쇼예요? 저런 근본도 모르는 애를 왜 찾으세요? 돈이라도 뜯어내려는 수작일 게 뻔하잖아요. 그 중년 여성 윤 회장의 딸 최연수였습니다. 그녀는 경멸 가득한 눈으로 텔레비전 화면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딸의 날선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흐릿한 CCTV 화면 속의 제 모습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희미하게 거리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찾아라. 마지막 사람이 텔레비전 화면에 학생을 찾습니다. 라는 자막과 함께 제보를 기다린다는 전화번호가 나왔습니다. 쿵,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우야, 상해 우리 선우리 강아 사람을 살렸고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몸이 굳어 꼼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거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하고 싶었을 뿐 세상이 저런 부잣집 사람들과 엮이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내 마지막 사람이 그 알 수 없는 말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둘러싼 날카로운 암 속에 제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잠든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밤새 기도를 하셨지만 저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지하 방의 작은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들이 어지럽게 어떻게 더 이상 투명인간 김선우가 아닐 겁니다. 나는 의로운 학생이라는 무은 이름이 될, 그리고 어쩌면 그 리무진을 타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혀왔습니다. 조용했던 제 삶이 가난했지만 할머니와 소박하게 행복했던 제 세상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이 모든 것이 그저 하룻밤의 꿈이기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폭풍은 시작되었고
저는 그 거대한 눈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내일 아침 제게는 과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리무진은 얼마나 달렸을까요? 시간 감각마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차 안에서 저는 그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살던 잿빛의 낡은 골목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선 낯선 동네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각이 될 차는 속도를 줄이며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위용이 있는 용맹독술이 빛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을 만큼 위압적인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넘어올 수 없다는 무언의 경고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이 둔탁한 소리와 함께 철문이 양쪽으로 서서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차는 다시 부드럽게 움직여 끝이 보이지 않는 정원을 가로질렀습니다. 잘 다듬어진 잔디밭, 수백 년은 됨직한 거대한 소나무들, 그리고 이름 모를 꽃들이 만발한 화단까지 그 모든 것이 지금까지 나도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성이라고 불러야 마땅한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은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고 있었고 수많은 창문들은 햇살을 바보적처럼 반짝였습니다. 차가 멈추고 다시 검은 양복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저는 그 거대한 저택의 위용 앞에 완전히 압도당해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제 허름한 교복과 낡은 운동화가 이 장소와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느껴졌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이쪽입니다. 학생 남자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를 이끌고 다른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샹들리에가 걸린 높은 천장, 붉은 깔린 나선형 벽에 걸린 값비싸 보이는 그림들까지 제 반지하방 수백 개를 합쳐도 하나보다 작습니다. 마유령 것처럼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때마주 사람들은 모두 저를 위아래로 쳐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애써 외면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한참을 걸어 남자는 저택 가장 안쪽에 있는 육중한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조용히 열었습니다. 회장님, 김선우 학생을 모셔왔습니다. 방 안은 바깥과는 달리 아주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희미한 약 냄새와 함께 은은한 난초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침대 위에 그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이틀 전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 초라한 행색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환자복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넘긴 할머니의 얼굴에서는 환자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왔구나. 아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서러움까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옆에 있던 검은 양복에 손짓을 했습니다. 자네는 잠시 나가 있게.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문이 닫히고 그 거대한 방 안에는 할머니와 저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할머니였습니다. 길이 가까이 오렴. 얼굴 좀 보자에 저는 맞이지 못해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쇳가루처럼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려 팔을 뻗으셨습니다. 그 가늘고 주름진 손이 제 손에 닿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틀 전에 그 얼음장 같던 감촉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제 손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제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셨습니다. 그 깊고 지혜로운 눈빛 앞에 저는
제 모든 것을 들켜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고맙다. 나막이 흘러나온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너는 모든 것을 했어? 내가 가진 전부를 주었지, 있느냐? 그 3만 원 말이다. 할머니의 말에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단다, 아가. 특히나 사람의 마음은 더더욱 그렇지. 너는 그 차가운 길바닥에서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 구급차 불렀고 마지막 돈을 털어 나를 살릴 약을 사왔지. 그리고 구급차에 내가 실려가는 것을 돌아나는 눈빛과 내 손에 옮기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단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전과는 다른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윤정숙이라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회장이라 부르지만 이제는 다 부질없는 이름일 뿐이지. 내게는 자식이 하나 있다. 어제 텔레비전에서 보았을 게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내 사람이 아니야. 재산만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괴물일 뿐이지. 나는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 거대한 성 안에 유령처럼 갇혀 지내왔다. 저는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보았던 그 날카로운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아니, 믿지 않게 되었지. 내 주변에는 내 돈을 보고 몰려든 하이에나들 뿐이었으니까. 10글에서 나는 마지막 시험을 해보기로 했다. 가장 초라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나섰을 때 과연 누가 내게 손을 내밀어 줄 것인가. 모두가 나를 벌레 보듯 피하고 지나갔다. 오직 너 하나만 빼고 오 할머니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너는 내게 돈을 바라지 않았고 내 신분을 궁금해하지도 않았지? 그저 쓰러진 한 늙은이를 위해 너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어. 그 순수한 마음이 죽어가던 내 마음을 다시 살린 게야. 할머니는 제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에서 믿을 수 없이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선우야, 김선우라고 했지? 이제 내가 내게 무언가를 줄 차례다. 하지만 나는 내게 돈이나 재산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너를 망가뜨릴 뿐이라는 걸 잘 안다. 이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무겁고 간절해져 있었습니다. 선우야, 내가 나의 마지막 희망이 되주어야 희망. 그 한마디가 거대한 종소리처럼 제 뇌리를 울렸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감히 이 거대한 저택의 주인이자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짊어진 듯한 이 할머니의 희망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일 뿐입니다. 자격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나는 내 눈에서 보았다. 진실강이 나고 든 그 빛을. 그거면 족하다. 할머니는 힘겹게 상체를 일으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나가시는 우리 할머니에게서 나던 그 익숙한 냄새 대신 새감하지만 이상하게도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3. 그리고 너는 나를 지켜주면 된다. 이 탐욕스러운 세상으로부터. 그날 그 거대한 성 안에서 저는 제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달콤한 행운의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파도처럼 제 삶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거대하고 무거운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개한 짓이에요? 윤 회장 따뜻한 애. 제가 알던 세상과는 다른 온기를 느끼고 있던 그 찰나의 평화는 카로운 구성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쾅! 거대한 문이 열리고 2명의 불청객이 성난 황소처럼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제 뉴스 화면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자, 윤 회장님의 딸 최연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독사처럼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을 한 중년의 남자, 그녀의 남편 박상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와 경멸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픈 노모에 대한 걱정이나 안보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제게로 경멸적인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당장 이 아이를 내보내지 못해요.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를 이런 거짓 꼬마를 이 신성한 곳에 들여놓다니요. 최연수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 꼬마, 그 말이 제 귀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감싸하는 팔에 힘을 주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거라. 누가 함부로 들어오라 했지? 나가라요. 저희가 나가야 할 게 아니라 저를 당장 쫓아내야죠. 어머니, 정말로 노망이라도 나신 거예요? 저런 어린 사기꾼한테 속아서 집안을 통째로 들어다 바칠 작정이세요. 그들의 눈에는 병든 어머니에 대한 염려가 아닌 재산을 지키려는 탐욕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금고를 위협하는 바이러스라도 될 것처럼 그때까지 아내의 뒤에서 침묵을 지키던 남박상진한 걸음. 그는 아내처럼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훨씬 더 살벌했습니다. 그는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벌레를 뜯어보듯 쳐보았습니다. 학생, 이름이 김선우라고 했나? 그는 부드러운 말투를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서리가 내려앉은 듯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부모님은 뭘 하시고 사는 곳은 어디지? 어떻게 우리 회장님께 접근할 생각을 했지?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면 말이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발가벗겨 세상에 드러내야 말겠다는 서슬퍼런 취조였습니다. 저는 그 끈질긴 시선 앞에서 숨이 막혀왔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폐지를 주시우시고 저는 반지하 단칸방에 삽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저의 현실이 그들에게는 저를 공격할 가장 좋은 무기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대답을 망설이자 최연수가 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 못하는 것 좀 봐. 뻔하지. 부모도 없이 자란 티가 나네. 너 같은 것들은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지. 그래서 얼마를 원해? 얼마를 주면 우리 어머니 옆에서 조용히 사라져 줄래? 아니면 내 더러운 입으로 직접 그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전 재산을 내놓았던 그 절박함은 그들에게는 단지 돈을 뜯어내기 위한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돈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모기만하게 기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비웃음으로 받아쳤습니다. 필요 없어? 이 세상에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위선 떨지 마라, 꼬마야. 내 그 허름한 교복과 다 떨어진 운동화가 내 정체를 말해주 있잖니? 그 순간 저를 감싸 안고 있던 회장님의 몸이 가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그만두지 못할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 아이는 내 손님이다. 너희가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회장님의 분노는 딸 부부의 탐욕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제정신 차리세요. 저런 애송이 하나 때문에 평생을 바친 저희를 내치시겠다고요? 저 아이가 어머니께 해드린 게 뭔데요? 고작 약 하나 사다 드린 거 단한 일이라고. 난 저 그동안 그들의 대화 속에서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오직 돈과 재산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은 정말로 이 거대한 성 안에 홀로 갇혀 계셨구나. 피를 나는 자식들에게조차 사람 취급을 그저 걸어다니는 유산 취급을 받고 계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자 저를 짓누르던 두려움이 스르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한 모욕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없이 약해져 있는 할머니를 저렇게 잔인하게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품에서 조용히 벗어나 두 사람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호했습니다. 제 갑작스러운 행동에 회장님도 딸의 부부도 모두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께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 말에 박상진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허,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 쥐뿔도 없는 놈이 어디서 용기를 얻었지? 내가 뭔데 감히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눈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박도박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돕는 게 당연한 겁니다. 두 분처럼 사람의 목숨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은 평생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요. 제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두 사람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최연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 뺨을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올렸지만 박상진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미소를 띤 채 제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학생,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 잘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어려였습니다. 내가 저질렀던 하찮은 선행이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 우리 가문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잔인한 곳이거든. 내 할머니 폐지를 주우신다고 했나? 길 조심하셔야겠어. 세상이 흉흉해서 말이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의 유일한 피부차인 할머니까지 위협하는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경고였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 번 툭툭 치고는 아내를 이끌고 방을 나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포성처럼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가늘게 떨리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을 향해 당당하게 맞섰던 용기는 어디로 갔는지 미친 듯이 방망치고 있었습니다. 많이 무서웠을 텐데 미안하다. 나 때문에 저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제는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는 회장님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운명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 할머니를 입에 올린 순간부터 자신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 약하고 병든 할머니를 저 탐욕스러운 하이에나들의 소굴에 홀로 남겨두고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과연 할머니를 지킬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가지는 분명 나는 더 이상 제 김선우가 아니라는 것. 나는 이제 이 거대한 성 안에서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이름 없는 병사가 되었다는 것을. 내 할머니 폐지를 주신다고 했나? 조심하세요. 세상이 말이지. 그들이 떠난 후 남은 공간은 음울했습니다. 차가워졌습니다. 나를 향한 어떤 모욕이나 폭력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제 인생의 전부이자 제가 지켜야 할 유일한 세상인 우리 할머니를 입에 올리는 순간 저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장님이 내어주신 거대하고 신침대에서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두운 홀로 손수레를 끄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검고 음한 그림자.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한 자를 짓밟은 방식.
그들은 제게 주먹을 날리는 대신 신문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뼈저리게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도망쳐 버릴까? 할머니 손을 잡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사라져 버릴까? 비겁한 생각들이 쉴 새 없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얼굴을 본 회장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듯 마지막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가, 잠은 잘 잤느냐?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 눈 밑에 검은 그늘이 얼마나 공포에 잠겼는지.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곁에 있던 김비서에게 조용히 하지만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목소리로 명령하셨습니다. 김비서, 지금 바로 김선우 학생의 할머님을 이 집으로 모셔오게. 내가 직접 뵙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정중히, 아주 정중히 모셔와. 장하지만 비서야. 하지만 이 아이의 가장 소중한 분이다. 그러니 내 가장 소중한 손님으로 모셔야 마땅하지. 어서 서두르게.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밤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했는지. 그리고 제게 100마디의 위로 대신 가장 확실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의 가장 내가 직접 지겠다고 우리 부모님에게서조차 받아보지 못했던 완벽한 보호막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할머니에게서 단단하게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택의 현관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서의 안내를 받으며 절절하는 우리 할머니의 평생 시장 골목과 허름한 동네만 다니셨을 우리 할머니. 이 거대한 성 같은 집의 위용에 잔뜩 주눅이 들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제가 달려나가 할머니의 손을 잡자 할머니는 그제야 저를 보고 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선우야,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내가 왜 여기에? 혹 나쁜 사람들한테 잡혀왔냐? 아니야, 할머니. 그게 아니고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회장님께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수행원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할머니의 주름지고 갈라진 손을 두 손으로 공손히 잡으셨습니다. 삼어르신, 제가 윤정숙입니다. 험한 길에서 죽을 뻔한 제 목숨을 주신 분께 살아주셨습니다. 님은 거도 우리 할머니를 자신과 동등한, 아니 오히려 더 귀한 사람처럼 대하고 계셨습니다. 변변치 못한 제 손주 녀석이 뭘 안다고. 아닙니다. 어르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아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손주를 키워내신 제가 존경해야 할 뿐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집에서 며칠만이라도 묵어주십시오. 제가 선우에게 진 빚을 어르신께라도 갚게 해주십시오. 우리 할머니는 평생 누군가에게 저런 극진한 대우를 받아보신 적이 없으셨을 겁니다. 늘 허리를 굽히고 하지 않으셨던 할머니? 그런 할머니의 손을 저도록 귀하게 잡아주는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도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 할머니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대접의 몸둘바를 몰라 하시면서도 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금세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회장님은 할머니를 위해 한정식 식사를 준비하게 하셨고 따뜻한 온돌방을 내어주시며 아가,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 거짓 셔틀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할망구까지 이 집에 끌어들여요? 여무자선 수용소인 줄 아세요? 소식을 듣고 한 달에 달려온 박상진 부부의 고함이 저택을 떠나가라 울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더 독하고 인한 표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장하지, 하셨 너희가 목을 구가족가장. 너희야말로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소리를 질러대. 당장 나가거라. 이 기가 막혀서.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더는 못 참겠네요. 아무래도 어머니는 이제 정상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조치라는 말에 회장님의 눈빛이 가롭게 빛났습니다. 내 놈들이 감히 나를 상대로 무슨 수작을 부리다느냐 두고 보시면 알겠죠. 여보, 갑시다.
이런 곳에 더 있다가는 우리까지 미쳐버릴 것 같으니. 박상진은 회장님은 향해 의미심장한 경고의 미소를 남기고는 아내의 팔을 끌고 휙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분을 이기지 못한 채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우리 할머니가 하는 소리를 들으셨을까 싶어 가슴을 이며 할머니가 개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복도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방금 나갔던 두 사람이 복도 끝에서 멈춰 서서 나누는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거대한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최연수가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것들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가 완전히 저것들한테 홀려서 유사한 푼 못 받게 생겼어요. 박상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장모님 주변 사람들을 전부 우리 사람으로 바꿔야 해. 그리고 의사부터 매수해야지. 의사는 왜요? 방법은 하나뿐이야. 장모님께서 노환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라는 진단서를 받아내는 거야. 그리고 그걸 근거로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거지.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년이견, 그게 뭔데요? 쉽게 말해 법원이 어머니를 금치산자로 선고하게 만드는 거야? 뭐든 그렇게 되면 저 거지 같은 꼬마놈이든 그 할망구든 우리가 합법적으로 전부 쫓아낼 수 있어. 어머니는 그냥 이 방 안에 그림처럼 가둬두면 그만이고 귀에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 감금, 그 단어들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한 조치의 실체였습니다. 그들은 회장님은 살아있는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잔인한 계략을 속삭이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기둥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의 첫 번째 계략을 알아버렸습니다. 단순히 돈을 빼앗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과 인생을 통째로 말살시키려는 악마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끔찍한 사실을 어떻게 저약하고 할머니에게 알려야 하는가? 없는 거대한 악마들의 음모를 막아낼 수 있기는 한 걸까? 어둠이 내린 저택의 긴 복도 끝에서 저는 홀로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아무런 무기도 없이 저 혼자 내던진 것이었습니다. 금치산자, 그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는 밤새 악몽이 되어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단어의 정확한 뜻은 몰랐지만 그 단어에 담긴 잔인한 의도만은 명확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이름을 살아있는 것을 만들어 모든 것을 빼앗다는 악마의 속삭임 눈으로 을 새웠게 저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덜덜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는가? 아니, 말드릴 수 있을까? 할머니, 따님이 할머니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모든 걸 빼앗고 가두려고 해요. 이 끔찍한 말을 제 입으로 어떻게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약하고 병든 분의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계략을 뻔히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것은 그들의 범죄에 동참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것은 회장님은 향한 또 다른 배신이 될 터였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제 영혼은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저는 유령 같은 몰골로 방을 나섰습니다. 밤새 고민했지만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회장님은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시끄런데 그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장님은 뵙기 위해 응접실로 향하는데 복도 저편에서 박상진이 저를 향해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그 살기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인자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띤 얼굴이었습니다. 그 위선적인 미소가 오히려 더 소름 끼쳤습니다. 선우 아복에 자네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는 저를 저택의 작은 재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최연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그녀 역시 그처럼 우리가 어제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실수를 좀 했어 사과하고 싶구나. 저는 영문을 모른 채 그들이 내미는 의자에 엉거주춤 앉았습니다. 박상진은 제 앞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툭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학생의 마음은 우리가 잘 알아. 우리 어머니를 위하는 그 착한 마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도의 삶이 있지? 언제까지고 남의 집 일에 매여 있을 수는 없지? 이건 우리가 학생에게 주는 작은 성의 표시야. 그가 봉투를 열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5만 원 있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억이다. 이 돈이면 학생 할머니께서 더 이상 폐지를 죽지 않으셔도 되려. 학생도 이 지긋지긋한 교복 벗고 남들처럼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 이걸 받고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그게 학생을 위한 길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다. 그들의 의도를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사과 아니었습니다. 회유이자 모욕이었습니다. 나의 진심을, 나의 인간성을 개사겠다는 덫에는 오늘은 돈으로 저를 길들이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미롤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를 내는 대신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막이 말했습니다. 두 분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제가 왜 할머니를 도와드렸는지, 제가 왜 어제 두 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돈다발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최연수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역시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다발을 집어드는 대신 그 봉투를 그대로 밀어 박상진의 앞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돈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아프고 외로운 할머니 한 분이 걱정되어 을지고 보다. 어제 제게 건네주신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수천 배 수만 배는 더 소중합니다. 제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이 돈을 받으면 그 같은 되는 사람을 사람의 목숨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돈은 두 분이나 실컷 쓰십시오. 제가 말을 마치고 서재를 나오려 할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휠체어에 앉은 회장님이 김비서의 도움을 받아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회장님은 언제부터 그곳에 계셨는지 이 모든 상황을 말없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회장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동과 미안함과 그리고 제 진심을 확인한 것에 대한 깊은 신뢰의 눈물이었습니다. 다 들었다. 다 보았어. 회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저를 향해 손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은 경악으로 굳어있는 딸 부부를 향해 불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내 재산을 탐하는 하이에나일 뿐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렇게 딸 부부가 쫓겨난 후 회장님은 저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단둘이 남게 되자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아가, 내게는 숨기는 것이 없어야겠다. 저것들이 나를 상대로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게냐? 내가 어젯밤 잠 못 이루르고 고통스러워한 이유가 분명 있을 터 내게 말해주어라. 나는 괜찮다.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다. 회장님의 그 깊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어제 제가 들었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회장님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의사를 매수하고 법원 서류를 내서 회장님의 모든 것을 빼앗고 이곳에 가두려고 합니다. 금치산자라는 잔인한 단어는 차마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서툰 설명만으로도 회장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 듯 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충격으로 쓰러지거나 절망에 빠져 오열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더니 이내 그 자리에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가 병약한 노인의 나약함은 온데간데 없고 수십 년간 거친 재계의 전쟁터를 헤쳐나온 백전로장의 매서운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회장님은 나막이 은졸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릎 꿇고 있는 제 어깨를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잘했다, 아가. 정말 잘해주었어.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꼼짝없이 가드를 목숨을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인터폰을 들어 김비서를 호출하셨습니다. 김비서, 지금 당장 오 변호사에게 연락한 애가 아주 중요한 전쟁을 시작해야겠다고. 그리고 그룹감팀을 비밀리에 소집해내 사위, 박상진 상무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10원짜리 하나까지 먼지 한 남기지 말고. 전북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제국을 호령하던 여자의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는 이 세상 누구보다 강하고 지혜로운 아군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길고 긴 어둠 속에서의 막이 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거대한 성과도 같던 저택은 이상한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숨을 죽인 듯한 전침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주 빠르고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누워 병약하고 슬픔에 잠겨있던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십 년간 제국을 호령했던 여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서재는 전쟁 지휘소로 변했습니다.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고 저택 안팎으로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님만큼이나 나이가 지긋했지만 안경 너머의 눈빛은 젊은 검사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했습니다. 그는 회장님의 가장 오래된 충신이자 이 거대한 제국의 법률을 관장하는 수호자와도 같았습니다. 그가 가져오는 서류 뭉치들이 쌓일수록 회장님의 표정은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저 숨을 죽인 채 이 거대한 전쟁의 흐름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회장님 곁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우리 할머니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며 그분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드리는 것뿐. 하지만 장님은 그런저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다. 아가, 너는 내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 그 자체이니라. 15.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회장님은 그룹의 모든 이사진과 주주들에게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소집의 명분은 그룹의 미래와 총수 이가의 거취에 대한 중대 발표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딸 부부는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을 겁니다. 마침내 늙은 어머니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들에게 경영권을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금치산자라는 함정에 회장님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고 착각했을 겁니다. 결전의 장소인 그룹 본사, 저는 회장님의 특별 요청으로 그 자리에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회의실 가장 뒤편 눈에 띄지 않는 구석 자리에서요. 제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장님과 오 변호사뿐이었습니다. 회의 시간이 되자 최수와 박상진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과 탐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사들과 악수를 나누며 마치 자신들이 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는 휠체어에 앉아 계신 아주에게 가증스러운 위선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현명한 결정을 내리셨군요. 저희가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장님은 아무 대답 없이 그저 지그시 눈을 감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자리에 앉자 박상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신 주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어머니이신 윤정숙 회장님께서
그동안의 경영권을 넘겨주시는 자리입니다. 모든 것을 넘겨받을 준비를 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이 감고 있던 눈을 떴고 그리고는 곁에 있던 오 변호사를 향해 가볍게 고갯짓을 하셨습니다. 신호를 받은 오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박상진과 최연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유언장이나 경영권 낭독할 줄 알았던 변호사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이 켜지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나타난 것은 유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빽빽한 숫자와 그래프로 가득 찬 비밀 회계 장부였습니다. 박상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오 변호사가 낮은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상해한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오 변호사는 화면을 가리키며 박상진이 지난 10년간 저질러온 온갖 비리들을 하나씩 또 상세하게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진은 상무유령사를 통해 약 500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으며 해외 계좌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증거 자료입니다. 화면에는 차명계좌의 거래 내역과 비밀 계약서들이 쉴 새 없이 나타났습니다. 회의장은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 조작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요구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오 변호사의 폭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형 집행인이 죄인의 죄목을 하나씩 읊은 것처럼 정확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아니야. 저건 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박상진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믿을 수 없는 증거들에 의해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회장님은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의 두 발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서셨습니다. 병 한 대 간 데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제국을 일으켜 세운 철의 여자만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마이크를 잡고 싸늘하게 굳어있는 딸과 사위를 향해 그리고 회의장에 모인 모든 사람을 향해 일생일대의 선언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께 제 입으로 직접 밝힐 것이 있습니다. 제 딸과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법적으로 금치산자 선고를 받게 한 뒤 제 모든 재산을 빼앗고 그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선 폐륜적인 범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어미를 성장 취급하며 제국의 왕자를 찬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칼이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숨을 한 번 고르시고 가장 통쾌하고 가장 잔인한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 10원 한 장의 유산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탐내던 모든 재산은 사회의 가장 어둡고 소외된 것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재산을 출연하여 빛과 소금 공단을 설립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회의실 가장 구석에 앉아 숨을 죽이고 있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미래는 저 아이가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길에서 죽어가던 저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주저하지 않은 아이, 김선우 학생이 성인이 되면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저의 뜻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이 길고 긴 전쟁의 끝을 알리는 승리의 함성이었습니다. 최연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박상진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망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도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 어깨 위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무거운 운명의 무게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제 진짜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 폭풍 같던 날이 지나고 세상은 온통 우리 이야기를 쫓았습니다. 신문과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3만 원의 기적, 탐욕을 이긴 소년의 진심 같은 제목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요란한 세상의 칭송과는 달리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벌을 정했습니다. 승리상과 존엽의 구속법을 있습니다. 신세가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이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낡은 교복을 입고 1시간을 걸어 학교에 가는 돈물로 배를 채우던 김선우가 아니었습니다. 제 어깨 위에는 수천억의 무게를 가진 거대한 운명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향해 박수를 쳤지만 저는 그 박수 소리가 두려웠습니다. 이 거대한 책임감을 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혼란스러운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할머니와 저는 햇살이 가장 따뜻하게 내리쬐는 저택의 유리 온실에 있었습니다. 온실에는 그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쑥 버무리와 따뜻한 대추차가 젓가락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소박한 다과상은 이 거대한 저택과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편안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윤정숙 손잡고 앉아 계신 우리 할머니, 그리고 제가 있었습니다. 한 방을 섞이지 않은 세 사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어색한 조합이었지만 그 순간 우리는 그 누구보다 서로를 의지하는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회장님이셨습니다. 회장님은 더 이상 윤 회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손을 잡고 그저 윤 언니가 되어 계셨습니다. 동생, 그동안 고생 많았소. 이 못난 언니 때문에 우리 선우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지. 우리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주름진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언니, 그런 말씀 마오. 다 우리 선우가 복이 많아서 그렇지. 언니 같은 귀한 분을 만난 것도 다 저 녀석이 평소에 마음을 곧게 써서 그런 게야. 두 분의 할머니는 마치 수십 년을 함께한 자매처럼 서로의 주름진 손을 맞잡고 서로를 위로하셨습니다. 한 분은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자식을 위해 헌신했고 다른 한 분은 평생을 부와 싸우며 자식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오셨지만 그 눈빛 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연민과 동질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가족이구나.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고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것, 혈연이나 법률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서로의 온기가 되어주는 것. 회장님, 아니 윤 할머니는 제게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날카로운 여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주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많이 힘들었지? 어른들의 더러운 싸움에 너를 끌어들여서 이 할미가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아가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야 할 어른이 되어야 한다. 할머니는 제게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빛과 소금 공익재단 설립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세상의 첫 페이지다.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 너와 함께 오래 걷지는 못할게요.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을 끝까지 지켜보고 응원할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그 뜻한 마음을 담대하게 걸어가거나.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올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녔지만 방과 후에는 오 변호사님과 함께 재단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평을 베도 알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서류들과 씨름했고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우리의 가장 먼저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재단의 첫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빌딩을 짓거나 화려한 행사를 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한쪽 방촌에 오갈 데 없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밥집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개업식 날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어르신들께 직접 밥을 퍼드렸습니다.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을 담아 따뜻한 국밥을 담아내며
저는 문득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찬바람이 불던 늦가을에 그 골목길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한 할머니를 위해 제 전 재산 3만 원을 털어 약을 샀던 바로 그날. 제 앞에 앉아 계신 어르신께서 학생,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렇게 따뜻한 밥을 얼마 만에 먹어보는지 모르겠어. 그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과 책임감의 무게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따뜻하고 충만한 행복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제가 길 위에서 주워 담은 것은 일생명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3만 원이 바꿔놓은 것은 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절망의 끝에 서 있던 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 희망이 또 다른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전나가는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탐욕스러운 하이에나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차가운 세상을 덮일 수 있는 것은 거창한 구호나 막대한 재산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을 향한 작은 진심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믿기 때문입니다. 그날 찢어진 지폐 3만 원은 다시는 제 주머니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수만 그릇의 따뜻한 국밥이 되어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환한 빛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길고 길었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